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제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정치 과잉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정치가 결혼도 좀 좌우하는가요? 성향이 다르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나 결혼 못해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것인데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결혼이나 연애를 못하겠다 하는 비율이 무려 58%입니다. 여성은 조금 더 높아요. 60.9%. 남성은 한 54%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술자리도 못하겠다 하는 것은 33%입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닌데 우리 흔히 볼 수 있죠. 아, 쟤하고는 우리가 뭐 좀 좌파야, 우파야 이래서 술자리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뭐 결정적인 결혼이나 뭐 사교 모임에까지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조사 기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게 국무총리실 직속인데 조사 대상도 꽤 많아요. 3,950명이고 좀 논문적인 일반 여론 정치 여론조사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 제목도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이었어요. 사회 갈등 유형으로 1위를 뭘 꼽았냐면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이 이걸 심하다. 이게 심각하다고 했어요. 뭐 그 뒤로는 보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빈부 갈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런 건데 옛날에 높았던 지역 갈등 이런 것은 좀 뒤로 처지죠.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좌우파의 갈림이 이게 국민 스스로도 갈등 요인 중에서 사회 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뭐 대뜸 물어봤대요. 야,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우파라고 그랬던가? 그래서 아이 뭐 사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는 예전에는 뭐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심했죠.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은 뭐 결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집안에 개인적으로 뭐 한 사람 한 분이 많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죠. 근데 지금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결혼까지도 꺼린다는 것이 거의 뭐 60%에 가깝다는가. 이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에 있어서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더 좋아한다. 나는 거기 당원이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어필리에이션. 나와 그 팀 내지는 그 정치 성향과 좀 동일시하는 그래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 소속감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했을 때 총을 맞았죠. 가서 의사가 처음 진료를 시작하니까 대뜸 물어본 말이 당신은 공화당원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가 저는 오늘은 내가 공화당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좀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평생 공화당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공화당이 더 이상 싫어졌다. 오늘부터 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도 의아해서 아니 평생을 공화당원으로 활동하신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 갑자기 지금 민주당으로 변심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에 공화당 한 사람이 죽는 게 싫다. 한 명의 공화당이 빠져난 게 싫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으로 갈란다. 민주당으로 죽어야 한 사람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치가 결혼까지 지배한다면 좀 과격한 것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죠. 이건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뭐 실질적인 통계가 그렇게 양극화되지는 않지만 행태적으로 비헤비얼 그러니까 정치 행위와 일반 대중의 행태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서로 끓여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배척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대통령 탄핵까지도 거치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거리에서 뭐 100만 명씩 시위를 벌이고 그것을 또 지켜보는 우파가 있었고 이랬는데 제가 AI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가장 양극화에 기여한 요소냐, 극적인 장면이 뭐냐 하니까 짐작한 대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캐피털 힐에 과격 우파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이 실패되고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난리가 났죠. 의원들이 뭐 의사당 지하로 피신하고 무려 5명이 사망했습니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뒤집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뭐 혁명 폭동이 일어난 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200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만큼 양측의 정치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난 총선 때 그런 예들이 많았지만은 서로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데 미국도 지금 보면은 공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과거에는 교집합적인 중도에서 좀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심지어 지금 2024년 원래 대선 그러니까 내년부터 취임할 대통령을 뽑는 지금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은 트럼프 보고 이상한 놈이라 그러고 이쪽은 또 해리스는 저쪽을 보고 미친 놈이라 그래요. 이런 식의 과격한 용어들이 그냥 일상 언론에 지금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뭐 많이 인정하다시피 여러 빈부 격차라든가 개인 간의 이해관계 부족, 집단 간의 이해 부족,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모두의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뭐 여기다 좀 제가 좀 보탠다면 결국은 우리가 정치 정보를 주입식으로 바라보는 것. 저도 지금 이걸 하지만 유튜브 같은 SNS에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실들을 난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또 바라보는 우리 대중들은 뭐 흔히 말하듯이 확정 편향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보는 그 정치적 취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에서 지난 정권이기도 주로 했습니다마는 뭐 지금은 또 종편 이런 데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를 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 좌파 출신의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또 불러야 되는데 세 사람 하면은 한쪽은 또 다른 좌파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색깔로 보면 한쪽으로 확 쏠린 방송 토론인데 그걸 보듯이 그냥 토론이라고 히끅거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도 어떤 경우에는 극렬한 논쟁이 붙은 좌우의 보수 진보의 토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아 저거 듣기 싫다. 그냥 난 한쪽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진행 상황을 보는 것을 토론도 영화처럼 내가 컬트 무비를 좋아한다, 뭐 액션을 좋아한다 이러듯이 한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정치, 근데 SNS 시대의 정치를 바라보는 대중의 성향이 되고 있다. 이것이 양극화를 굉장히 굳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나는 보수인가 그러면 나는 진보인가 나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좀 신뢰할 만한 조사가 있어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이것도 최근에 발표한 건데 지난해 조사됐어요. 무려 8,221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은 보수적이냐 아니면 중도냐 진보냐 이렇게 물었을 때 2023년 현재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0%,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6%,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한 분이 22%예요. 이걸 보면은 뭐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지는 않죠. 물론 그 내부적으로 보면 나는 지극히 우파적이다, 지극히 좌파적이다고 물론 그 용어는 질문에서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뭐 6% 5% 정도 남짓해요.
그리고 이게 202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서는 진보가 살짝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오히려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 중도라는 분들이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언론사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를 내 스스로 어떻게 판결하는 법 이렇게 막 이렇게 재미있게 뭐 나와요. 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는 어떠냐, 당신은 자유가 좋으냐, 평등이 좋으냐, 아니면 이런 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가변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 상황에 너무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마는지를 찬성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보수 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확 깔려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정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정치 성향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유념해볼 아니면 재밌는 것들이 이게 좀 생리적이다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나는 보수 성향,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아마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장남일 경우에는 좀 보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막내는 좀 진보 성향을 띨 소지가 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이게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이제 굳어져 버렸는데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안입니다. 왜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진보라는 용어가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보수라는 것이 뭔가 좀 틀딱이랄까 이래서 약간 가치 판단에서 이미 좋지 않는 조금 점수를 까고 가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용어가 정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거 해방 이후에는 좌익, 우익, 좌파, 우파 뭐 당신은 사회주의자냐 아니면 나 민주주의자냐 뭐 이렇게 얘기를 구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보수 진보라는 용어로 굳어져서 어쩌면은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용어 선점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보수 진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컨서버티브, 보수는 컨서버티브, 진보는 저는 영어로 프로그레시브인 줄 알았는데 리버럴이라 그래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진보 중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용어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과정 정치 이념 성향을 보면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가 훨씬 더 정확한 좀 가치 중립적인 정확한 용어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좀 재밌는 현상들은 조금 전에 제가 그 정치 성향을 그 말씀 그 진보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진보 보수의 중도 이런 분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종 자기가 우파인데도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좌파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은 좌파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다고 얘기하면은 벌떡 일어나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이죠. 아마 그건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일종의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고 국가 체계 내에서 불이익을 줬던 그런 경험들의 어떤 주원 글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서 제가 감히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정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보수 그리고 진보 좌우파가 극렬하게 대결하고 국민 대부분이 그런 정치 성향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굉장히 갉아먹는 1등 요소다. 제1위 우선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이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흔히 뭐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죠. 팩트 체크, 팩트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을 주로 많이 하는데 팩트의 반대말이 이제 주로 우리가 뭐 value라고 하는데 가치 판단이죠. 근데 이 팩트와 밸류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굉장히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좀 철학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뭘 사안을 볼 때 저게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흔히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치 판단을 이루는 그런 좀 순차적인 논리적인 구조, 두뇌 구조를 갖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뒤섞여 버리면 내 가치 판단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 믿음 체계와 가까운 사실들만 섭취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나의 신념을 강화시켜주고 그것이 누적되면 하나의 빌립 시스템이 돼서 믿음 체계가 돼서 거의 종교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아주 좋지 않는 별로 이데올로그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의 그 성향을 한쪽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볼 때는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발굴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